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공시법을 강의하는 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요일이라고 이제 화요일에 여러분 수업을 들으셨겠지만은, 앞으로도 또 계속 들으셔야 되죠. 그러면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각 과목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셔서는요, 합격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열심히 좀 하시면은요, 또 누구나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은 시험에 합격하느냐 있어서는요,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수업 서너 시간 정도 하고,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한두 시간 정도의 복습만 하시면은 모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게 이제 가장 힘든 거죠. 우리가 시험을 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물을 거꾸로 노를 저어가는 것과 유사해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올라가요. 원래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지치고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올라가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조금 올라가요. 그런데 또 이제 아쉬운 것이, 잠시 쉬어버리면요, 다시 또 쭉 내려와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해야 우리가 위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년간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1년의 과정이요, 이제 각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 그 다음에 뭐 3월 가면 심화, 그리고 요약, 문제풀이 등등이 이제 여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 과정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반복하면서 단계를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하게 될 텐데, 각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기본 강의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또 심화 과정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자, 이런 내용들은요, 그 각 단계가 이제 시작될 때 언급해 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은 또 어차피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 각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11월, 12월 과정은 이제 기초 이론 과정이죠. 그러면은 11월, 12월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자, 오늘 하게 되는 이 부동산 공시법, 이 공시법이 처음 듣잖아요. 워낙 이제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 1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바로 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미리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면은 보다 안전하고 잘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1월에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11월, 12월은 준비 운동을 하는 단계, 즉 공시법과 가까워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을 들으실 때는요, 이게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이나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들어가면 편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배경 지식을 쌓는다, 준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부동산 공시법 시간이니까 이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과목상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을 하는데요, 이 공시법의 이제 과목상 특성으로서요, 우리가 1차 두 과목이 있고요, 2차 과목이 이제 하나, 둘, 세 과목이 있는데, 2차 1교시가 있고 2차 2교시가 있는데, 이 부동산 공시법은요, 2차 2교시에 세법과 함께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법이 단독으로 한 과목이 아니에요. 세법과 함께 공시세법에서 한 과목으로 사시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체가 한 과목이 아니죠. 근데 한 과목이지만은 이 공시법과 세법이 그 내용이 워낙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따로 공부를 해요. 그러나 시험을 볼 때는 한 과목으로 사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때 공시법과 세법 중에서요, 공시법에서는 이제 24문항이 나오고 세법에서 16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40문제가 나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각 과목마다 과락을 면해야 돼요. 과락은 40점이죠. 그럼 40점을 맞기 위해서는 두 개, 이게 전체가 한 과목이기 때문에 합쳐서 40점이면은 16개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16개 이상 40점만 가지고는 합격을 못 하죠. 그래서 다른 과목과 함께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 60점을 맞기 위해서는요, 공법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법에서 60점을 맞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좀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이 중개사법은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60점 이상을 맞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부족한 점수를 중개사법에서 보통은 보충을 해요. 그러면은 공시세법은 이 자체로서 60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다른 과목에 피해가 주지 않도록 60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60점 그러면 우리가 24문항을 맞으면 이제 60점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이제 24문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합쳐서 이제 24문제를 맞는데요. 세법 16문제가 나오는데, 세법이 요새 최근에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법에서 반밖에 못 맞았다, 그러면 8개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면 공시법에서 이걸 채워내야 되겠죠. 그러면 공시법에서 16문제는 맞아줘야 합쳐서 24문제 60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60점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데, 60점을 맞기 위해서 공시법에서는 그래도 16개 정도를 맞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16개만을 목표로 준비를 해서 딱 60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신의 점수로, 이제 평균 60점으로 합격을 하면은 거의 신의 점수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점을 딱 맞았을 때는 시험을 보고 발표까지 한 달 정도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요. 혹시 실수라도 하나 했을까봐. 하나 때문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그래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조금 몇 개 여유가 있게 합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맞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한두 개 여유가 있게, 또 실수를 했더라도 좀 합격할 수 있도록요, 한 18개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서 우리가 24문제에서 18개를 맞추면은요, 공시법에서는 충분한 이제 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18개를 맞는 공부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18개를 맞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제 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한마디로요,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 제 강의의 모토입니다. 여러 과목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이 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2차 2교시 있다 보니까, 그리고 24문제만 출제되다 보니까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이제 2차 공부를 하는데, 2차 할 때는 공법부터 해요. 공법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리고 공법 부족한 점수를 중개사법으로 보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개사법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시세법을 할 시간이 좀 적어지고, 세법은 또 까다롭다 보니까 세법을 먼저 좀 하기도 하고요. 공시법을 나중에 밀리다 보면은 가장 공부를 안 하는 과목이 공시법이에요.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나면 공법부터 공부를 해요. 이 순서대로 공부하니까 맨 마지막에 공시법을 하다 보니까 공시법을 가장 적게 공부합니다. 그러나 공시법을 적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에는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게 공부하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나오도록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싶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적은 시간으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도록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요,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일단 이게 생소한 법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암기도 안 돼요. 이 공시법 자체가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부 보는 법을 다뤄요. 장부 보는 법을 다루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데 이해까지 안 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일단 처음에 들을 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뒤에 가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다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립니다. 이해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자료들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 번에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해만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또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암기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나중에 또 할 텐데, 공시법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죠? 5년.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이죠? 4년. 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암기도 그냥 외우면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해오면서요, 여러 가지 암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암기법들을 동원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와 암기를 함으로써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강의는 우리가 18개를 맞으면은 공시법에서는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범위를 늘려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 강의는 한 20 우리가 공시법에서 4문제가 나오면요, 한 20문제 정도까지만 강의를 할 거예요. 20문제 정도. 그래서 4문제는 버리는 거예요. 그 4문제까지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까지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우리 공시법 공부할 시간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버리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4문제는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20문제 정도만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수를 좀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8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공시법 시간이죠. 그래서 공시법이기 때문에 과연 공시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공시법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해 나갈 것이냐,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 시간 동안에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뜻풀이부터 해보죠. 자,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반대는 움직이는 재산인 동산을 말할 것이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재산. 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은 토지나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래요. 근데 이 공시라는 의미는요, 일정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이런 의미예요. 공시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때 부동산에 대한 그 정보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던 유인물 1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실 필요 없도록요, 앞으로 수업할 때는 다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칠판에 있는 것들도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재 같은 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최소한으로 필기 안 해도 되게,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부동산의 정보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부동산 그러면 역시 토지죠. 그래서 토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세는 단위로 우리는 필지라고 해요. 한 필지, 두 필지.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려고 내놨어요. 마침 을이 이 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요, 토지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매수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토지의 정보들이 되겠죠. 그럼 매수인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광진구에 있는 토지냐, 서초구에 있는 토지냐,
그러니까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냐, 광주구 뭐 장안동에 있는 토지냐. 장안동은 광주구가 아니죠. 뭐 성동구인가요? 아, 중화동이죠. 중곡동인가요? 아, 아무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행정구역. 어느 동에 있느냐. 도시면 동이 될 것이고 시골은 리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구역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가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이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 이제 행정구역이 되겠죠. 자, 이것을요 소재라고 해요. 이 토지가 위치한 소재. 어려운 말은 아니죠. 소재. 도시는 도, 시골은 리에서 행정구역이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서초동에 있는 토지들이요. 서초동에 한 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필지들을 한 필지 한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토지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를 붙여놨고 이 서초동에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다라고 했을 때 이 100번지. 이 100번지는 토지에 부여된 번호죠. 이것을 우리는 거꾸로 번지. 거꾸로 하면 지번이 되죠. 이 지번. 지번도 알아야 되겠죠. 지번도. 그러면은 전국에 100번지는 서초동에도 있고 뭐 방배동에도 있고 반포동에도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겠죠. 즉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먼저 토지가 특정이 되죠. 특정.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몇 번지 토지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재 지번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는 이유는요. 주거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여야 돼요. 토지마다 용도가 있어서 모든 토지에 다 뭐 주택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요. 우리는 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대지라고 표현을 하죠. 대.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를 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의 용도도 알아야 돼요. 그럼 이때 토지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자, 그래서 이것을 지목이라고 해요. 토지의 목적, 그 용도를. 그래서 지목도 알아야 돼요. 지목도. 그리고 또 우리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지 살 때 그냥 사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 알아야 되죠. 면적. 그러면 면적이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어요. 한 평, 두 평. 그러나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 평은 3.3제곱미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 100평이라면은 330제곱미터가 되겠죠. 330제곱미터. 즉, 이 토지의 면적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을까요?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평인데요. 100평인데 토지 모양도 중요하죠. 길쭉하게 생겨서 100평일 수도 있고, 즉 330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둥그렇게 생겨서 330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네모나게 이런 모양으로 330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효용 가치에 있어서 너무 길쭉하게 생긴 것들은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모양도 중요하겠죠. 면적이 330이라고 했을 때 토지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그러면 그 토지 모양은요. 여기 한 필지가 있으면 인접하는 토지들이 또 있겠죠.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통해서 토지 모양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이 토지 모양, 즉 경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경계를 정할 때요. 이렇게 선을 통해서 경계를 정하게 되면은 이 경계가 이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두께만큼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경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요. 이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굴곡점이죠. 굴곡점을요. 수학적인 좌표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이 좌표는 좀 까다로운 내용이니까 해당 부분 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각 경계점들을 이렇게 좌표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좌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을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이 정도는 알고 사니까요. 자, 그러면 요 6가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는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권리자가 누가 되든지 권리와 상관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권리관계를 제외한 것들을요, 우리는 사실관계라고 해요. 권리관계가 아닌 것들은 사실관계. 이것은 토지의 사실관계가 되고, 특히 이 6가지를요, 이 토지 자체를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의 표시. 권리하고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 토지의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 토지의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나오면 땅값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어디에 있고, 지목 뭐고, 면적, 모양 하면 땅값이 정해져요. 만약에 한 10억 정도로 정해졌다고 해보죠. 실제로는 서초동의 100평지는 한 평당 억 단위가 되겠죠. 네, 우리가 10억이라고 치고 100평이면 어마어마하겠지만 10억이라고 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10억을 주고 물건을 살 텐데, 근데 산다고 샀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억 사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에서 사야 내가 정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 소유권이 갑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만 알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또 이것만 보고 사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 소유자가요,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수도 있죠. 또는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얻습니까? 빌리면서 이 토지를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가 있어요. 융자를 받았다는 거죠. 또는 전세를 내줬을 수가 있어요. 3억 받고. 그럼 이러한 정보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토지 융자금 얼마가 끼어 있는지, 전세 얼마 끼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에 혹시 권리들은 없는지 이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주택 살 때, 아파트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 알고 사잖아요. 알고 살아요. 자, 이런 것들은 그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관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뭐 건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로는요, 토지를 예를 들면 토지의 권리관계도 알아야 되고 사실관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다 알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한편에서는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될 사항이 되죠. 그래서 물건을 사러 와가지고요, 이 토지 혹시 저당권 설정된 건 없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죠. 이 토지 용도 뭔가요? 물어봤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저 모르는데요. 장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또 설명해 줘야 될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가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외울 필요가 없느냐? 국가에서요, 일정한 장부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 공시되고 있는 장부만 볼 줄 알면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보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장부에 이것을 공시를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의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에는 6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로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저당권, 전세권, 그 이외에도 여러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 사실관계들을 우리가 장부를 통해서 공시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사실관계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요런 것들을요, 지적공부라고 해요. 지적할 때 지는 토지를 나타내고 적은 정보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우리가 인적사항 그러면은 사람의 정보죠. 그러면은 지적사항 그러면은 토지의 정보가 되겠죠. 자, 토지의 정보를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다 해서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사실관계는요, 이 지적공부라는 곳에 등록하여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의 그 권리관계는 어떠한 장부로 공시하느냐?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장부만 볼 줄 알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등록, 등기라는 단어는요, 동일한 의미예요.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기록한다라는 것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다만 이것을 둘 다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이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냐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장부가 다르기 때문에요. 기록하는 그 용어도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토지에 대한 정보인데 이렇게 이원적으로 이렇게 장부를 나눠 가지고 기록하느냐?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자,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하느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요.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행정부 중에서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의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장부를 관리해야 장부가 정확하겠죠. 그래서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른 거예요. 즉 토지의 사실관계인 이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토지의 그 권리관계예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자 이런 것들에 다툼이 생기면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는 게 아니죠. 어디를 갑니까? 법원을 가죠. 그래서 이런 권리관계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관리를 해야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죠.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돼서 두 개의 장부가 따로 나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이, 그러면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이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진 이유,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나중에 물권법,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물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 부동 토지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만약 공시가 안 되면은요. 공시가 안 되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래가 늦어지고 안정적이지도 않죠. 내가 알았던 소유자가 사실은 아니네 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등기부에 기록해서요. 거래를 안정시키고 신속하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거래 안정과 신속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만든 이유는 이와는 달라요. 거래 안정과 신속보다는요. 우리가 과세를 하죠.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 세금 걷어야 돼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요. 어떤 토지가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의 필요. 과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과세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요. 과세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도 있었을까요? 그때도 과세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지적공부는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과세를 위해서 이제 지적공부를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과세 장부로도 활용이 되지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 이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뭐 계획을 수립하고 할 텐데 그러려면은 먼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국토의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즉 국토를 잘 관리하기 위한 국토를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 놓은 거예요. 즉 국토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과세 목적으로도 당연히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르죠.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장부가 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소유자요. 소유권자, 소유자는 이제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부에만 기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적공부는 기본적으로 과세장부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가 정해지겠죠. 그럼 요것들을 가지고 세금을 얼마 내라라고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소유자한테 세금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세금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소유자가 소유자한테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요. 지적공부에도 소유자를 기록해요. 그래서 과세가 나오면 그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에는 권리관계만 기록하고 있느냐? 자, 그건 아니고요. 권리관계를 기록하려면은, 자, 이 토지의 소유권,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것이냐?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하는 것이냐.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는 갑이 되고 저당권자 을이 있고 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그 전제로서 먼저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 그래서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시법이 장부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배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도 기록되고 소유자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공배도 등록을 해요. 그러나 관리하는 주체가 틀립니다.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일치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의 토지의 면적은 동일하겠죠. 근데 관리하는 장부가 틀리니까 불일치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지적공배는요, 이 지목이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밭은 전으로 표기를 합니다. 밭전자를 써가지고. 근데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요,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수원은, 우리 과수원 알죠?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지적공배는 전으로 되어 있을 때 이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이 되겠습니까? 전이 되겠습니까? 불일치됐을 때 하나만 지목을 가질 수 있어요. 뭐가 될 것이냐 라는 거죠.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는요, 이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공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적공배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등기부는요, 이 지적공배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옮겨 적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 적을 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불일치하면요, 이때는 지적공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 됩니다. 과수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원래 이 토지의 지목은요, 전이었어요. 등기부에도 전으로 돼 있었어요. 등기부에도 전으로 돼 있고, 지적공배도, 이렇게 하죠. 등기부에 등기부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의 지목은요, 처음에는 과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 과수원으로요, 다 등록이 돼 있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이 과수원을요, 전으로요, 바꿨어요. 자, 바꿨을 때요. 자, 지적공부에는 그대로 과수원으로 있는데 등기부에서만 과수원에서 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과수원으로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과수원이죠. 전하고 과수원 다르면은 지적공부가 우선이 되니까. 따라서 토지의 표시, 이 지목 등은요, 등기부에서 아무리 고쳐봤자요, 이건 바뀌지는 않아요. 지적공부를 바꿔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를 먼저 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건 전이 됐고요. 등기부는 여전히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만 보고 본 사람은 이걸 과수원으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지적공부가 먼저 바뀐 다음에 지적공부에서 지목이 과수원으로서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부도 빨리 과수원에서 전으로 바꾸세요라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등기부 관리하는 기관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등기 촉탁이라고 해요.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비로소 등기소에서는 과수원을 전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이때는 지적공부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소유자도 등기부에도 기록되고 지적공부에도 기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소유자가요, 등기부에는 을로 되어 있고 지적공부에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 되겠습니까? 갑이 되겠습니까? 이때는 을이 되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결정을 해요. 등기부에서 결정된 권리관계를요,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옮겨 적을 뿐이에요. 결정은 등기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똑같은 갑이 갑이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등기부에도 갑으로 되어 있고 지적공부에도 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일치가 되죠. 둘 다 동일하게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을이 이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산 다음에요, 등기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적공부만 을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부하고 지적공부하고 불일치하면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했죠. 여전히 소유자는 갑인 거예요.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기부를 갑에게서 을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둘 다 갑으로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지적공부 아무리 변경해봤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등기부에서 을로 변경이 돼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을로 되어 있는데 지적공부는 여전히 갑으로 되어 있어요. 갑으로 되어 있지만 갑은 소유자 아니라는 거죠. 을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지적공부만 본 사람은 갑이 소유자로 오해할 수가 있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자 등기소에서 갑에게서 을로 변경하는 등기를 했을 때는 빨리 지적공부도 고쳐라 라는 의미로써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받아서 이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갑에게서 을로 이제 소유자를 변경을 하면 이제 비로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가 이혼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일치 됐을 때는 소유자는 등기부,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된다. 그러나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제도로서 두 제도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빨리 일치를 시키고 있어요. 요건 좀 까다로운 내용이니까 해당 부분을 설명할 때 나중에 관련 부분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 그럼 이때 토지의 사실관계하고 그다음에 소유자도 기록한다고 했어요. 토지의 사실관계, 즉 토지의 표시와 소유권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하고요.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굉장히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 법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줄여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 법은요,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지적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원래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지적제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과 그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부동산 등기 제도라고 하고요. 이런 부동산 등기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을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요, 이 두 개의 법을 다뤄요. 두 개의 법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시법은요, 24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24문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에 있어서요, 각각 12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는 지적법 문제고요. 13번부터 24번까지는 등기법 문제고요. 그리고 25번부터 40번이 세법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24번까지 공시법만 다룹니다. 자, 그러면 12문제씩 나오는데 우리의 목표 점수는 몇 개였어요? 18개였어요. 18개. 그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냐면요. 자, 우리는 공시제도인데 부동산 공시제도이긴 하지만요. 이 공간정보법, 지적법은요.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다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만을 다루지 건물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표시를 등록해 놓은 장부로는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은 우리 공시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건축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범위가 적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내용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양도 적고 내용도 쉽다 보니까요. 12문제가 나오면요. 그중에 10문제는 기본 점수예요. 지적법은 10문제를 기본 점수로 줘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10문제는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10문제는 기본적으로 맞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도요. 아주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면 한두 문제를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법은 10문제를 기본 점수로 주기 때문에 10개에서 12문제가 가능해요. 물론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버려야 되겠지만 최소한 10문제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목표 점수를 높게 잡습니다. 10문제를 맞는 거예요. 근데 등기법은요,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기 때문에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룹니다. 모두 다루다 보니까요,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이 권리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여러 법들을 다뤄요. 그 여러 가지 법들, 뭐 공법, 중개사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법이 지적법이에요. 10문제 기본적으로 준다라고 했죠? 12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법이 지적법이고요. 근데 이 등기법은요, 여러분들이 뭐 민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을 다루는데, 그 여러 가지 법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이에요. 이 등기법은요, 민법의 심화 강의예요. 그러니까 민법도 좀 어려워요. 민법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민법보다 더 어려워요. 더 들어가요. 민법의 심화 강의가 등기법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는요, 높은 점수를 우리가 목표를 잡아버리면요, 범위가 너무 늘어나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지 않고 6에서 한 8개 정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엽적이고 어려운 것들은 버리고요. 나머지 내용, 우리가 맞을 만한 내용만 충분히 맞자라고 하면 6개에서 8개 목표. 그래서 등기법에서 조금 공부하면 그래도 8개까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 지적법 최소한 10개. 그래서 18개. 여기서 한두 개 더 맞추면 여기서 한두 개 더 틀려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8개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도 있고 등기부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자격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만약에 바다를 매립을 했다고 해보죠.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했어요. 그럼 우리가 토지가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소유자가 나오는 것이지, 토지도 없는데 소유자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토지 있고 위에 따른 소유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이고요. 그럼 토지대장은 우리가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기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 소유자가 기록이 돼요. 그럼 이때 이 토지를 최초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신규 등록.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개념에서 나와요. 개념 안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럼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적공부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겠죠.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세히 조금 이따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뭐가 기록돼요? 권리에 관한 사항들, 권리관계가 기록되는 거죠. 그럼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적어버리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갑구라고 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요, 을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등기부에는 토지의 그 권리관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냐에서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의 표시가 기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소재, 지번, 지목면적이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등기 기록을 둘 때는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둬요. 그래서 100번지 등기 기록, 200번지 등기 기록.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을요, 우리는 표제부, 제목이 된다 해서 표제부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 기록은 크게 표시란, 그러니까 토지를 표시하는 표시란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사항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구체적으로는 토지를 표시하는,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와 권리관계는 다시 둘로 나눠서 소유권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을구로 구성되었어요. 즉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등기 기록은. 자, 여기서 간단하게 추약해서 보았고요. 그럼 이때 이 최초의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등기,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요. 즉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 기록이 새로 만들어지고,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그 구조들만 봤고요. 우리 다음 유인물을 보면은요,
이제 토지대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견본이 있습니다. 등기 기록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견본이 있어요. 그래서 견본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게 공시법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만 본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있다 보죠.